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과몰입 및 게임 사용장애 강의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승민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게임 사용장애와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주 형태는 간단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슬라이드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으로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가족과 연관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아이들의 습관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 사용 장애가 질환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게임 사용 장애는 2013년 미국의 정신건강의학과 협회에서 DSM-5라고 하는 질환 분류에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WHO에서 질환 분류에 정식으로 게임 사용 장애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게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해 다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꼭 1년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질환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다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게임을 즐겁게 하고 너무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두가 중독 질환으로 진단받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초기에는 40%까지의 아이들이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렇게 많은 비율의 아이들이 게임 중독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정리된 진단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00명 중에 1명, 많으면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게임 중독을 병으로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 초기에 질환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선별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선별 검사들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질환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 질환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중독 대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독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경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뇌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아래에 파란색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뇌에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의 행동을 계획하는 부위의 활성화가 게임 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림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게임 사용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활성화가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게임 사용 장애가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 사용 장애 진단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환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성인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4%까지도 높게 발견되기도 합니다만 중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1% 이내, 즉 100명 중에 1명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모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중독 질환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게임 사용 장애의 초기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었고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온라인 중독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 혼란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사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중독 같은 다른 표현도 비슷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게임 사용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이 방법이나 도구를 한정지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게임 사용에 대해서만 현재는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나 유튜브 또는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로 근거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 등 PC를 이용한 게임의 한정된 진단명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실제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표현을 의학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독의 특성을 가질 때 우리는 행위 중독으로 분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는 폭식 등 다양한 분야의 행동들이 질환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중독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 중독이 중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중독도 지금은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또는 게임 사용 장애와 함께 행위 중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왜 좀 더 청소년들이 문제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히 전두엽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거나 또는 자기 행동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독 질환을 경험하는 성인들의 경우 만성적으로 중독 물질을 사용했을 때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 비슷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아직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데 미숙합니다. 우리들은 힘든 일이 생긴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거나 또는 감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때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즐거운 일들에 몰두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이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경험의 부족 등으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SNS, 유튜브,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게임 사용 장애와 흔히 같이 나타나는 공존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우울 불안들은 청소년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질환들이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 경우 게임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에게도 우울과 불안은 나타나지만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경우 청소년들 시기에 특별히 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게임 사용 장애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의 나이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Z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Z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처음부터 사용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재 또래 문화 또는 친구들 사이 그 외의 다양한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 부분에 좀 더 빠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예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고 또는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Z세대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도구가 없으면 친구들과의 사회적 소통이나 하다못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온라인 수업 등도 참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조절해서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이 게임 사용 장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게임 사용 장애, 즉 게임의 사용이 가능한 도구에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좀 더 게임 사용 장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사용할 때에도 누군가 그 행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조언을 해주면 훨씬 더 통제를 잘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혼자 지내는 아이들 혹은 부모님이 맞벌이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때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모님들 중에 이런 게임 사용을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런 게임을 사용하는 것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게임 사용을 허락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되 그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나 또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또는 가족들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용 장애는 전 세계의 인구의 1%가 앓고 있는 WHO에서 인정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임 사용이 중독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게임 사용 장애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성인들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승민이었습니다.